자, 좀 빨리 들어왔나요? 예, 맨날 쉬는 시간은 짧아요. 수업 시간은 길고. 자, 이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174페이지 보세요. 네, 174페이지. 자, 중간에 7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저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의미는 당분간 그 지역이 개발보다는 보존할 필요가 커요. 이때는 허가권자한테 당분간 허가 내주지 마세요. 이 허가 자체를 못 내주게 하는 것을 허가를 제한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허가권자는 누구였어요? 특광시장 군수인데 허가권자한테 허가 내주지 마세요. 못 내주게 제한할 수 있는 자. 제한권자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1번의 그 제한권자 사유기간. 자, 거기다가는 별표. 자, 일단 제한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답니다. 우리 행정청 다죠.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 다음이 시도지사, 다음이 시장, 군수 다 되네요. 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그 밑에 줄 중앙이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밑줄 심의를 거쳐갖고 한 차례만 3년 동그라미 3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딱 끊습니다. 저 허가 못 내주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3번부터 5번까지 해당하는 지역은 저 밑에 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동그라미 2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가 있다.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 자, 일단 1번하고 2번 두 개는 묶어갖고요. 이 두 개는 최장 몇 년이냐? 3년. 딱 3년까지만 허가를 못 내주게 제한할 수 있고요. 3번부터 5번이니까 3번, 4번, 5번. 자, 세 개는 묶어가지고 최장 5년입니다. 자, 3년에 2년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5개 딱 주고요. 다음 중 허가 제한을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는 지역을 바르게 묶은 것은 거기 21회 때 기출이에요. 그래서 3번, 4번, 5번 이 세 개 찾아라. 그거 물어봤는데 일단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3, 4, 5번이다. 그거 염두하고요. 자, 하나씩 사유 봅니다. 박스에 1번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밑줄. 자, 용도지역은 요 두 개요. 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 자, 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은 개발도 할 수 있는 곳이죠. 개발하려고 보니까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요. 또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자, 우량농지가 뭐예요? 우량농지. 아주 토지가 비옥해갖고 콩씨만 틱 던져도 하루에 1m씩 크는 거예요. 아무튼 자, 이런 우량농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농사지으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허가 못 내주게 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잘 물어보니까 녹지할 때 녹자 동그라미, 계획관리할 때 개자 동그라미, 수목이 자르고 있다고 그랬죠. 숫자의 동그라미. 자, 글자 그대로 읽으니까 뭐예요? 녹개수. 말 안 돼도 할 때 10번 읽으면 말 돼요. 그래서 월계수 같이 녹개수, 녹지,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자, 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자, 이런 것들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 그럼 개발도 좋은데 주변 환경 다 오염시키면서 개발하면 안 되겠죠. 또 문화재, 이런 문화재 같은 거 파괴하면 안 돼요. 저희 건물 큰 거 지으려고 땅 파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파는데 포크레인 끝에 딱 뭐가 나왔네요. 보니까 해골이에요. 해골. 유골이 딱 나왔는데 그것도 남자 해골, 여자 해골 딱 끌어안고 있는 그런 해골이 딱 나왔다.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일단 발굴부터 싹 해봐요.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그게 이제 몇십 년 전에 동반 자살한 시체더라. 그러면은 제수 똥발번내하고 고사 한번 치르고 계속 할 수 있는데 그게 신라 시대 때 유골이요. 그러면 그 일대는 개발 불가합니다. 일단 보존 조치부터 한 다음에 개발해라. 그 얘기니까 자, 아무튼 그 1번하고 2번은 다 뭐예요? 한마디로 당분간은 개발보다는 뭐 할 필요가 있는 것,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 거기서는 원칙대로는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근데 3번 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자 밑줄. 도시군 기본,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또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으면은 무슨 계획 수립해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그 다음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밑줄.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이따 볼 건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그러면 자, 일단 3번하고 4번하고 5번 다 한마디로 뭐 하는 곳이다?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다. 이죠? 토지에 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자, 이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은 의미가 뭐예요? 계획 수립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허가 내주지 말고 기다려라. 나중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맞게 허가를 내주세요 하는 건데 이 계획이 잘 수립이 안 되니까 3년에다가 2년 연장해서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 개념은 뭐 하는 곳이다?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개념 잡는 것보다는 앞글자 따는 걸 더 좋아하죠. 그래서 3번은 맨 앞에 도자 동그라미, 4번은 지자, 5번 기자 동그라미 쳐갖고 자, 앞글자 그대로 읽으니까 뭐야? 도, 지, 기. 도, 지, 기. 하여튼 말 알 때도 하여튼 몇 번씩 하면 말 돼요. 도, 지, 기. 자, 요 세 개는 3년에 2년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개발행위가 제한했어요. 허가권자는 제한기간 동안 허가 내줘요, 안 내줘요? 무조건 안 내주는 게 아니고 못 내주는 거예요, 허가를. 그래서 자, 일단 A가 개발행위 하고 싶습니다. 허가 신청했습니다. 그럼 A가 이 허가를 받으려면은 첫 번째 A가 허가 신청한 지역이 지금 봤던 무슨 지역이면 안 되는 거예요? 허가 제한 지역이면 안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요건. 허가 제한 지역이면은 무조건 허가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제한 지역이 아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허가를 신청한 것이 이 5가지 기준에 다 적합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허가 제한 지역이 아니고 기준에 적합하면 이제 허가권자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자, 의미 아시겠죠? 그러면 네 번째 허가 받았어요. 자, 허가 받으면 효과. 자,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 뭐 하려고 허가 받은 거예요? 개발행위 하려고 허가 받은 거니까 당연히 허가 받으면은 이제 적법하게 저 5가지의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뭐 가장 큰 효과가 되죠. 그래서 이거 뭐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강의 노트 다 구입하셨죠? 거기 보면은 제가 판서하는 거는 다 있어요. 그 뭐 하려고 샀어요? 그 당연히 자꾸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 다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허가 받아야 5가지 개발행위 할 수 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허가 받기 전까지는 저 5가지 못 한다고 그랬죠. 금지. 허가를 받아야 금지가 해제가 돼서 적법하게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럼 반대로 해석해요. 자,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개발행위 했습니다. 저 무허가 개발행위는 한마디로 난개발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다시 원상으로 복구하세요. 이 무허가로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명령에 불응해서 원상복구 안 해요. 이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합니다. 자, 대집행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대집행. 본인이 안 할 때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집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할 때는 대집행을 통해서 난개발이 된 국토를 다시 원상으로 복구하게 되고요. 그 무허가로 개발을 한 자에는 처벌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이라는 것이 항상 이거죠. 공익을 위해서 규제하는데 규제를 어겼어요. 위반하면 뭐 해버려요? 처벌. 이 처벌을 통해서 강제하기 때문에 다 강행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개발행위가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숫자만 읽으면 3년 3천. 자, 이게 우리 국토법에서 가장 센 처벌입니다. 3년 3천 처벌해버려요. 그래서 저 무허가 개발행위는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 무허가로 개발한 자는 처벌해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반대 해석하면 허가를 받아야 적법하게 5가지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받아갖고 개발행위 했어요. 근데 허가받은 내용하고 다르게 개발행위 하면은 허가받으나 마나 의미가 없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했는지 개발행위가 끝났을 때는 허가권자한테 와서 준공검사까지 허가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준공검사까지 다 받아야 돼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저 177페이지 9번의 준공검사 먼저 봅니다.
가로 1번. 자, 다음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 행위를 마치면 밑에 줄 특광시장 군수 즉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1번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2번에 형질 변경, 3번에 토속 채취. 딱 요 세 개만 준공검사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좀 전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몇 번이요? 1번, 2번, 3번. 이 세 개만 개발행위를 끝냈을 때 뭐까지 받으라? 준공검사. 그러면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거 이거는 준공검사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자, 준공검사라는 것의 의미는 공사를 잘 끝냈는지 검사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토지 분할하는데 공사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물건을 쌓아두는데 땅에다 물건 쌓아두는 거지 공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공사가 없기 때문에 준공검사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만 준공검사 대상이 되고요. 4번, 5번은 준공검사가 없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맨 위로 합니다. 2번 원상회복. 바로 1번의 특광상 운수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원상복구 명령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불응할 때는 뭐 한다고요? 그 밑에 행정 대집행, 대집행에서 원상복구 시키게 돼요. 그 다음 밑에 3번의 벌칙. 자, 허가나 변경허가 받지 않거나 속임수 의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서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동그라미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동그라미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3천 처벌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180페이지. 자, 예제 17번. 자, 26회니까 재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재작년 문제인데 개발행위 허가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토지 분할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에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1번 바로 틀렸네요. 뭐 틀렸어요?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가 없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 와, 그럼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하고 보니까 뭐 쉬운 거죠. 근데 1시간만 지나고 또 보면은 이게 배운 건지 또 잘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공법은 배운 다음에 문제 풀어오면은 뭐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은 금방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에요. 자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토지 분할할 때는 공사가 있다 없다? 없다. 또 준공검사도 당연히 없다. 개념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4번 지문 또 볼게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물 건축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 1번이 틀렸으니까 다 맞는 건데 그럼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물 지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다. 왜 안 받아요?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계획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건물 건축 개발행위 할 때는 일체 허가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는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자,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공짜. 이 앞대가리 공짜 나오는 거. 하여튼 공용, 공익, 공공 이런 말 들어가면은 역시 허가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얼마든지 뭐 따져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원칙적인 개발행위 허가제. 항상 우리 공법상 허가제는 4가지 책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허가 대상 나오죠. 허가 대상.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가 아니면은 허가 받아야죠. 이 절차에 따라 허가 받는 거예요. 허가 받으면은 효과. 항상 이 4가지 책이에요. 대상, 예외, 절차, 효과. 그럼 이 중에서도 핵심은 당연히 뭘까요? 허가 대상. 저 5개를 알아야 뭐 제도를 풀어갈 수 있으니까 항상 허가 대상, 예외. 저게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합니다. 2절. 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요거는 개발행위 허가에 딸린 제도로서 자, 이름이 있어요.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불러요. 기반시설 연동제.
그럼 개발행위는 기반시설하고 연동한다. 연동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연동. 묶을 연자에 움직일 동자니까 묶여갖고 움직인다 그 얘기죠. 즉 개발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반설하고 연동해요. 즉 기반설이 충분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 있고 기반설이 부족하면 개발행위도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는 기반설하고 연동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이 두 개 구역을 묶어가지고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합니다. 그 여기서는 제일 잘 물어보는 게 두 개 다 구역으로 끝나죠. 그리고 구역으로 끝난다 그래서 용도구역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용도구역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용도구역 하면 5개 있죠. 개, 도, 시, 수, 입. 자 개자가 뭐예요? 개발 제한구역, 도. 또 슬슬 이제 지어내기 시작하죠. 도시 자연보호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자는 뭐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5개만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두 개는 구역으로 끝난다 그래서 용도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러면 무조건 틀려. 절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고 다 뭐에 딸린 제도냐? 개발행위 허가에 딸린 제도야. 그래서 이 두 개 구역은 다 허가권자가 지정합니다. 그럼 좀 전에 허가권자 누구였어요? 특, 광, 시장, 군수. 그래서 허가권자인 특광시장,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구역이지 절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 이 두 개 구역은 서로 완전 반대 개념이에요. 개발 및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된 것, 이미 기자 써가지고 기개발지라고 하고요. 이미 개발 끝난 것.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얘는 새로 개발하는 것, 신개발지. 그래서 완전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토지의 두 개 구역을 중복해서 지정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개발 및 관리구역 저거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의. 개발 및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의 동그라미,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밑줄,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이다. 그럼 얘는 이미 건물 다 짓고 개발 끝난 곳이니까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기가 뭐한 곳이에요? 곤란. 이게 키워드예요. 곤란하니까 이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큰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이 큰 건물 못 짓게 하는 방법,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자, 일단 완화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강화, 줄이는 건데 우리 건폐율이라는 게 뭐였어요?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대라고 그랬죠.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그러면 이 건폐율을 강화 줄여버리면은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건축 면적, 건물의 수평 크기를 규제하는 거죠. 그 다음 용적률은 뭐였어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연대,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그럼 용적률 강화 줄여버리면은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연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그 연면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각층 면적을 합친 거니까 연면적이 줄면 충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충수를 규제하는 입체 크기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다 건물의 크기 제한인데 이걸 강화시키겠다 그 말은 큰 건물 못 짓게 하겠다 그죠?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남 지역 같이 이미 개발이 다 끝난 곳이에요. 왕복 20차선 넓은 도로, 대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건물 탁 지어가지고 개발이 다 끝난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번에 또 50층짜리 대형 빌딩이 또 새로 들어온다 그래요. 이게 더더군다나 백화점 같은 거면은 사람들 엄청 또 유입이 되는 거죠. 근데 안 그래도 우리 도심이나 부도심은 대로라도 차 엄청 막혀요. 근데 또 이런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큰 건물이 들어왔다. 도로 더 설치를 해줘야 돼요. 확장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큰 건물에서 뭐 수도라든지 전기 엄청 끌어다 쓸 거니까 수도관 이런 것들도 더 넓혀줘야 되는데 이미 건물 다 지은 상태에서는 도로를 추가적으로 확장하고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즉 기반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대형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큰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밑으로 갑니다. 자, 지정권자. 자, 특광시장 군수. 얘들이 지정권자인데 특광시장 군수는 다른 말로 누구였어요? 허가권자.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권자가 돼요. 는 주거 동그라미, 상업 동그라미, 공업 동그라미. 주상 공업지역. 자, 요거를 기개발지라고 그래요. 이미 개발이 끝난 거.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가 있다. 밑줄. 할 수가 있다. 임의적입니다. 자, 요 지문이 제일 잘 물어보는 거니까 확실하게 봐야 돼요. 일단 누가 지정한다고요? 특광시장 군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 아니죠? 무슨 지역에 지정한대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그럼 도시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 O, X. X입니다. 도시지역 하면 틀려요. 주, 상, 공, 녹. 녹지는 해당 사항 없어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맨 끝에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있다. 임의적. 밑으로 갑니다. 절차. 자, 두 번째 줄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려면 밑에 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 거쳐갖고 밑에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그럼 맨 밑에 효과 보세요. 자, 특광시장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넘어갑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화 적용합니다. 완화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강화. 건폐율, 용적률 강화 적용하는데 핵심은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가로가 핵심이요. 가로에 보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동그라미. 최대한도 50% 동그라미. 그래서 용적률 최대 50%까지 강화한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효과는 이 용적률만 최대 50%까지 강화 적용합니다. 건폐율을 강화한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의의하고 좀 달라요. 의의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구체적으로 지정했을 때는 뭐만? 용적률만 최대 50%까지 강화시킵니다. 쭉 줄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원래 이 지역에서 50층까지 건축할 수 있었는데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서 용적률 50% 강화시켜버리면 용적률 반으로 줄여버렸다 그 얘기죠. 그럼 이제 50층 못 져요. 몇 층까지밖에 못 짓는다. 반으로 층수가 뚝 떨어지는 거죠. 25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상, 그거를 방지하자 하는 것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와보세요. 가로 4번.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자, 기준이니까 끝에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밑줄. 그래서 여태까지 예외 없어요. 계획의 수립 기준, 구역의 지정 기준. 기준은 무조건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보세요. 자,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얘는 별표.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는 15회부터 작년 27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왜냐면 매년 물어보는 아주 중요한 논점이고요. 그럼 의의부터 역시 봐요. 의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밑줄.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닌 지역이다. 정반대요. 자, 얘는 기개발지였고 이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는 곳. 신개발지로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에 동일한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케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럼 얘는 새로 개발하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뭐가 돼요?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발행위를 하는 자들이 설치하세요. 개발행위를 하는 자들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시키려고 지정하는 구역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이름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부담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우리 공법에서 부담하면은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담. 얼굴이 부담스럽다? 그럼 부담이 아니라고 그랬죠. 부담하면은 의무 부과라고 그랬어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두 글자로 부담.
그래서 저 의미만 알아도 기반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하는 구역 얼마든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기반설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필요한 기반설이 어떤 것들이냐? 옆에 이제 맨 위에 박스 봅니다. 자,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논점 4번의 학교입니다. 학교 가로 열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 짜면쯤. 그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무슨 학교를 얘기할까요?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대학교입니다. 그 학교 앞에다가 대자 딱 쓰세요. 대학교. 그래서 그 고등교육법이라고 고등학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딩이 아니고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얘가 작년에도 정답이었어요. 27회, 26회. 2는 연속 정답. 그래서 대학은 필요한 기반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집 옆에 대학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학교 있으면 대학생들 술 먹고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필요한 기반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 중, 고등학교는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는 제외다. 그게 또 논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기반설이 필요하니까 개발행위를 하는 자들이 기반설까지 설치하세요. 의무를 부과하고요. 밑으로 갑니다. 지정권자 역시 특광장군수. 자, 이 사람들이 지정권자 이꼴 누구예요? 허가권자예요. 허가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밑줄 의무입니다. 반드시 지정해야 돼요. 그럼 좀 전에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기반설 부담구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해요? 의무적으로 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정합니다. 어디에? 박스 보세요. 1번. 자,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의 동그라미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또 2번.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가 돼서 역시 행위 제한이 완화 동그라미 완화되는 지역. 자, 1번하고 2번 두 개만 봐요. 그럼 결론 행위 제한이 다 뭐 되는 곳이다? 완화. 이건 또 거꾸로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다 그러면 안 돼요. 강화되는 게 아니고 완화되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지정하는데요. 자, 완화라는 말의 의미 한번 봐요. 자, 일대가 원래 도시 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면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이라도 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보존할 곳이에요. 보존할 곳이니까 이 녹지 지역은 행위 제한이 센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행위 제한이 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알아야 돼요. 자, 녹지 지역은 건폐율 몇 프로죠? 건폐율 20. 용적률은 100% 줍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맞추면 되죠. 그래서 녹지 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100. 자, 이렇게 주고요. 그럼 건폐율 20%의 의미는 뭐예요?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20%밖에는 못 쓴다 이죠. 건물 찌끔밖에 못 짓는 거고. 용적률 100%라는 것은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한 배밖에는 못 쓴다 이죠. 즉 땅 면적 한 배만 건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배 이거밖에 안 주는 곳인데, 자, 이 녹지 지역을 이번에 용도 지역을 바꿔줘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자, 주상공업지역은 다 무슨 목적의 용도지역?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입니다. 자, 이런 주상공업지역으로 바꿔준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 그럼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몇 프로예요? 70. 용적률은 500이죠. 500. 50은 없어요. 500%. 그래서 용적률 500. 그러면 자,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니까 건폐율은 몇 배가 완화가 돼요? 3.5배가 대폭 완화돼서 한마디로 3.5배 더 크게 건물 지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용적률은 몇 배가 완화가 된다? 5배가 대폭 완화돼서 대지 면적의 5배까지 건물 올릴 수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니까 건폐율, 용적률 같은 행위 제한이 대폭적으로 뭐가 돼서 완화가 돼서 풀어준 만큼 개발한다 그 얘기요. 그래서 항상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이꼴 뭐 하게 된다? 개발하게 되는 것이다. 딱 이렇게 개념 잡으면 되고요. 그 여태까지 녹지적으로 보존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허벌판인데 요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건물부터 때려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기반시설 확보 안 되죠. 그대로 난개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개발지에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요. 부담구역 지정하면은 이제 효과는 뭐예요?
요 건물 건축하면서 개발 행위를 하는 자들이 건물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까지 설치하라고요? 기반설, 뭐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이런 기반설까지 다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난개발 방지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신개발지, 다 의미는 행위 제한이 뭐 되는 곳이다? 완화되는 것. 의무적으로 지정합니다. 넘겨보세요. 바로 이번에 지정 절차,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려면 주민의 의견도 듣고요. 또 밑에 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다 거쳐야 됩니다. 주민 의견 듣고 심의 다 거쳐갖고 지정 고시. 그럼 그 밑에 바로 3번 기반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준도 밑에 줄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밑줄. 그래서 뭐 기준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고요. 그럼 이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했습니다. 효과 첫 번째 효과.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건물 건축하면서 개발하는 자들이 기반설 설치하라고 그랬죠. 근데 아무거나 지 맘대로 설치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부담구역에서 어떠한 기반설을 어디에 뭐부터 체계적으로 설치할지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 자, 이거부터 먼저 수립을 해줘야 돼요. 그럼 기반설 설치 계획도 누가 수립해요? 특, 광, 시장, 군수. 하여튼 이 기반설 연동제에서는 지정한다, 수립한다, 다 누가 한다? 특광시장, 군수가 합니다. 그래서 이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부터 수립해줘야 되는데 부담구역 지정하고 한 10년 지나갖고 설치계획 수립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 늦어버리니까 부담구역 지정했을 때는 반드시 1년입니다.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부터 수립을 해야 되고요. 안 하면 다음 날로 부담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버립니다. 즉 지정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단 부담구역을 정했을 때는 뭐부터 수립한다고요? 설치 계획. 그걸 우리 공법 통틀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제일 짧은 게 이거예요. 얘는 1년이에요. 1년.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몇 년일까요?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 지구 단위 계획 3년 내 수립하죠? 자, 잘해주세요. 그럼 하나 맞췄으니까 또 하나 이제 더 들어와서 물어봐야죠. 자, 광역계획권 정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몇 년 내 수립해야 돼요? 3년이라니까요. 3년.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획은 몇 년 내 수립하는 거다. 3년 내. 그런데 얘는 3년이 아니고 지금 몇 년이다. 1년. 제일 짧아요. 이유는 개발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2년, 3년 지나도 다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3번의 기반설 설치 계획 일단 수립권자 누구라고요? 특, 관, 시장, 군수. 자, 여자들이 수립해요. 옆 페이지로 합니다. 바로 3번. 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 동그라미 별표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본다. 즉 해제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 내 설치 계획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인 효과. 자,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되면 계획에 따라서 저 건물 짓는 자들이 기반설까지 설치하는 건데 그럼 요 건물 짓는 애가 도로 여기까지 설치하고요. 요 건물 짓는 애는 여기까지 설치. 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기반설을 설치하면은 효율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건물 건축하는 자들이 직접 기반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기반설의 설치 비용, 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즉 돈을 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받아갖고 특광사원소가 기반설을 잘 설치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효과예요. 기반설 설치 비용, 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밑에 4번의 설치 비용의 납부, 가로 1번.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 중축, 밑줄. 20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하는 게 뭐예요? 새로 짓는 거고 중축은 더 짓는 거죠. 신축, 중축 행위로 한다. 딱 끊고요. 그럼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할 때는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서 돈 내라는 거죠. 그럼 결론 누가 돈 내는 거예요? 누가 돈 내야 된다? 아니, 지금 밑줄 친 거 아니에요.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 그자들한테
돈 내라. 그게 궁극적인 효과가 되는 거죠. 아니 엄청 어려운 거 물어본 것 같아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87페이지. 자, 중간에 가로 4번. 그래서 납부 의무자.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자, 이게 궁극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돈 내라는 거죠. 그럼 누가 돈 내야 된다고요?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를 하는 자가 돈 내라. 그 건축 행위가 무슨 행위였어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 고자들이 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궁극적인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가로 5번 납부 방법. 저 중간에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동그라미 원칙 씁니다.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딱 끊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당연히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이죠. 현금 내는 게 원칙인데, 자,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자, 이 토지 같은 물건으로 내는 것을 물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로에 보면 물납, 동그라미 물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로 낼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얘가 24회 때, 25회 때 이는 연속 정답이에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으로 내야지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 틀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토지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원칙이 돼 토지로도 물납할 수 있습니다. 자, 옆 페이지 예제 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해서 틀린 것은 27회니까 작년 문제죠. 자, 1번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자, 1번 질문은 논점이 2개. 일단 행위 제한이 뭐 되는 곳? 완화. 강화되는 곳이 아니에요. 완화되는 곳은 지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 맞습니다. 그럼 3번 보세요. 자, 동일한 지역의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 및 완리구역을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절대 중복 지정할 수 없죠. 완전 반대 개념.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및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합니다. 서로 정반대. 그래서 3번 중복 지정할 수 없다. 3번 정답.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완전 쉬운 거죠. 그래서 작년에 뭐 쉬운 문제 물어봤고요. 자, 4번 질문 하나만 더 봐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하는 건물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맞아요? 맞죠? 그 위에 3번이 틀렸으니까 4번은 맞는 건데,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은 뭐였어요? 누가 돈 내는 거예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가 돈 내라는 거지, 리모델링 하는 거는 돈 내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4번은 맞는 거고요. 저기까지가 개발행위허가에 딸린 기반시설 연동제까지 해서 우리 국토법 다 끝났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뭐 9장 도시계획위원회 쭉 나오는데 다 필요 없어요. 다 쓰잘데기 없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국토법 끝.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법률이 끝났고요. 쭉 넘겨보세요. 이제 두 번째 법률 도시개발법으로 합니다. 자, 216페이지가 되죠. 자, 도시개발법은 6문제가 출제돼요. 자, 우리 시험에서 국토법 다음으로 이제 물어보는 법이 도시개발법이 되고요. 자, 도시개발법은 이름대로 자, 도시군계획사업의 하나인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발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대로 해나가는지 쭉 절차대로 쭉 써있는 법이고요. 자, 도시개발사업은 앞에다 신자 붙이면 돼요.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이죠. 신도시 개발. 그럼 이 도시개발사업, 요거 우리 국토법에서 배운 무슨 사업의 하나예요? 도시군계획 사업의 하나죠. 도시군계획 사업. 자, 오늘만 한 10번은 넘게 하네요. 도시군계획 사업 하면 무슨 사업이 있어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제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에 하는데 도시군계획사업 중에서 국토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시설사업만, 개발사업은 개발법, 정비사업은 다음에 배울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유는 저희 개발사업과 정비사업까지 다 국토법에 담아버리면 국토법이 너무 커진다 하기죠. 너무나 커지게 되니까 그냥 따로 법률로 빼놨을 뿐이지 다 무슨 법에 부속법밖에 안 되는 거냐. 국토법의 부속법, 하위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개발법하고 정비법은 다 국토법에 딸린 하위법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일단 이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하려면 무슨 법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토법. 그래서 이 국토법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법이고요. 그럼 이제 도시개발사업, 자, 개발법에 규정한 대로 정확한 의의를 봐요. 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개발구역에서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라고 합니다.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 자, 단지나 시가지를 다른 말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택지라고 그래요. 이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기존 도시로 인구화 산업이 집중이 돼가지고 택지난이 발생해요. 뭐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이런 건물 지을 땅을 택지라고 그러죠. 택지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면 아직 개발이 안 된 곳, 산이라든지 또는 논밭, 농지, 이런 논밭, 산 이런데 전격적으로 무슨 신도시 개발합니다.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는 다 뭐였어요? 논밭, 산 이런데 개발구역 중에서 이런 농지나 산지를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택지로 개발합니다. 그럼 일단 산 깎아내야죠. 평지로 바꾸기 위해서 포크레인 가지고 훅 다 파내는 거예요. 그거 뭐 한다고 그래요? 절토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파낸 흙 논밭에 쏟아부었고 메꿔갖고 땅으로 만들죠. 성토한다고 그래요. 또 울퉁불퉁하면 다지는 거죠. 정지. 절토, 성토, 정지 다 묶어갖고 무슨 변경? 형질 변경. 그래서 일단 형질 변경 공사합니다. 그래서 평지로 바꾸고요. 자, 건물부터 짓는 거 아니고 뭐부터 깔아줘야 돼요? 기반설. 그래서 특히 도로. 이 도로 같은 기반설부터 체계적으로 배치. 특히 이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나면서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이게 되는 일단의 대지가 탁탁 만들어지죠. 자, 이런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를 우리가 법률 용어로 가로구역, 영어로 하면은 블럭이라고 그러죠. 블럭. 이런 큼직큼직한 대지부터 딱딱 만들고요. 다시 가로구역 안에서 각각의 필지를 구획을 해서 1번지, 2번지, 3번지 지번을 쭉 구별을 합니다. 그럼 이 가로구역에서 구획되는 각각의 토지들을 구획되는 땅, 획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로구역 할 때 구자, 획지할 때 획자 따갖고 자, 이걸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반듯반듯하게 정리, 구획을 정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지나 산지인 토지를 형질 변경 구획 정리 공사, 이 두 개 공사를 통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반듯반듯한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 끝났다.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 아니죠. 뭐만 만들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땅만, 택지만 개발한 상태고요. 자, 이 택지를 분양해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주택단지. 공장을 지으면 산업단지. 어떤 건물 짓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단지 또는 시가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지나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개념을 잡아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은 건물 지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뭐를 만드는 사업이라고요?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개발 사업은 뭐만 놓고 하는 거예요? 농지나 산지를 택지로 개발, 땅만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토지입니다. 그럼 이해관계인도 누구만 든다? 토지 소유자. 철저하게 지주만을 놓고 하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토지 소유자만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도시개발사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그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럼 일단 수용 방식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수용. 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시행자가 싹 모여버린다. 수용. 싹 수용해가지고 원 토지 소유자 다 내쫓아버리고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사업에서 수용 방식은 그 도시의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자,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한다. 이때는 강제적인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 딱 이거 하는데, 그럼 이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장점은 뭐가 되겠어요? 신속하다. 싹 수용해서 원 토지 소유자 다 내쫓아 버리고 사업하니까 신속하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또 뭐겠어요? 자, 수용이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뺏는 거라고 그랬죠. 그냥 뺏는 거 아니고 사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발구역에 토지 보상금이 한두 푼 있는 거 아니죠. 몇 천억씩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초기에 보상금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제일 큰 어려운 문제. 보상금 확보의 어려움. 그 다음에 싹 수용해가지고 공사해서 딱 만들다 보니까 똑같이 개발이 돼요. 뭐 분당 신도시든 일산 신도시든 똑같이 획일적으로 개발. 자, 이런 수용 방식은 또 단점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단점을 보충해주기 위한 제도가 있겠죠. 자, 보상금 확보가 어려우니까 원래 보상금은 사전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 원한다면 나중에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땅으로 줄 수도 있어요. 이걸 사후 현물 보상이라고 그래요. 현물, 땅으로 보상해 주겠다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죠. 그 채권을 무슨 채권이라고 하는 거냐?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그래요. 토지 상환 채권. 그럼 이 토지 상환 채권은 무슨 방식에서 나오는 거다? 아니, 지금 수용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수용 방식에서 수용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사전 현금 보상이 아니고 사후 현물 보상으로 이 보상금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획일적으로 개발이 된다.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획일적으로 개발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행자가 공사를 하기 전에 원상태의 토지를 바로 공급해 버리면 되죠. 시행자 공사하기 전에 토지를 줘서 멋지게 한번 개발시켜봐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원상태의 토지를 세 글자 원형지라고 그러죠. 이 원형지를 줘서 원형지 공급받는 자가 좀 색다르게 멋지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이 원형지라는 것도 역시 무슨 방식에서 나오는 거다? 수용 방식에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입문과정 배우신 분들한테 한번 잠깐 여쭤보면, 자, 원형지는 원칙적인 공급은 아니죠. 원형지는 전체 개발구역에 얼마까지만 공급할 수 있을까요? 원형지 3분의 1까지. 왜 3분의 1이요? 원, 형, 지. 이것만 읽으면 그냥 간단하죠. 애우고 그럴 필요도 없이. 그래서 원형지는 얼마까지만 공급해서 3분의 1까지만 공급해서 획일적으로 개발되는 단점을 보완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런 수용 방식은 보상금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거죠. 주로 이제 누가 하겠어요?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이 합니다. 그래서 공공이 개발하는 방식이 수용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있어요. 자, 환지할 때는 요 환자가 키워드예요. 환자가 무슨 환자예요? 환장할 때 환자. 그런 환자가 아니죠. 자, 환자는 바꿀 환자. 교환하는 거죠. 환전 하듯이 환지는 뭘 바꾸는 거예요?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 그래서 환지 방식은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땅값이 너무 비싸요. 땅값이 너무 비싸갖고 수용이 안 될 때. 안 그래도 수용 방식은 보상금 확보가 어렵다고 그랬죠. 땅값도 비싸면 더더군다나 수용 못해요. 그래서 이런 수용이 안 되니까 이때는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갖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갖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은 동의를 받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환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 A, B, C 뭐 쭉 있으면 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갖고 공사해요. 다 끝나면 새로 개발된 토지를 일반에게 분양하는 거 아니죠. 다시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원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 개발된 땅을 다시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거를 좀 유식하게 공사하기 전에 종전 토지에 대해서 공사 후에 조성된 토지로 교환해 준다. 그래서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 환지 방식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면은 장점은 뭐가 되겠어요? 동의를 받아갖고 하니까 수용하는 거 아니죠. 보상금 확보할 필요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상금이 필요 없다. 근데 단점은 또 뭐겠어요? 단점. 이 동의가 장점이자 단점이죠. 동의를
안 해주면은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꼭 동의 안 해주고 그 안티 거는 사람들 있죠. 뭐 개발합니까? 대충 살지.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 또 구워 삶아야 되니까 또 좋은데 보내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막 관광지 막 또 보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중간에 관광버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뒤집힌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 한 방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스에 보면은 이 관광버스 뒤집혔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죠. 그게 다 이거예요. 또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이게 다 음모론인데 아무튼 자 동의 받기까지 오래 걸려요. 오래. 그래서 동의 받기까지 절차가 지연되고요. 어떻게 꾸역꾸역 동의 받아갖고 사업했어요. 나중에 새 땅으로 돌려주는데 다 좋은 땅 받으려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환지 계획도 시작해갖고 이 수용 방식보다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다. 또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은 장단점이 서로 거꾸로입니다. 수용은 신속하지만 돈이 필요한 거고 환지 방식은 돈은 필요 없는데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 이런 장단점이 서로 거꾸로예요.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하면 어차피 나중에 새 땅으로 다시 토지 소유자 돌려받는 거죠. 누가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개발 사업 하려고 만드는 조합. 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자기들 동의를 받아갖고 공사 끝나면 다시 새 토지로 돌려받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두 가지의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개발 사업의 개관들 쭉 한번 훑어봤고, 그 217페이지 맨 밑에 자 용어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 자, 바로 1번에 도시개발구역은 개발사업 시행하려고 지정고시한 구역이다. 즉 여기서 개발사업합니다. 지정한 구역을 개발구역. 그 밑에 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 밑줄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그 다른 말로 뭘 개발한다고요? 택지를 개발, 택지 개발 사업이고요. 그 다음 2번 국토법에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법에서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유는 국토법의 하위법이라고 그랬죠. 국토법의 용어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절차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